어제 7월 PPI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3%가 상승을 했고 전년 대비로는 0.8%가 올랐습니다. 모두 이제 시장 컨센을 상회한 결과고요. 그러니까 보통 PPI는 소비자 물가 선행 지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조금 주춤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근원 PPI로 놓고 봤을 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것이죠. MOM은 0.2%, YOY는 2.7% 각각 올랐습니다. 직전에 발표됐던 7월 CPI과 달리 흐름 자체가 조금 엇갈리게 나온 건데요. 결국 소폭 높은 7월 PPI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유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지금 근접을 해왔고, 이런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채권 투자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요인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중국 경제가 가파르게 지금 무너지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좀 결국에는 이 맞물리는 부분들이 물가 문제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물가를 연준이 컨트롤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특별히 이제 유가 부분도 지금은 85불인가요? WTI? 그 정도까지 오르긴 했지만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수요단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특히 이제 중국 경제가 빠르게 넘어지면서 결국에는 유가도 그렇게 오랫동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와 맞물려서 어제 또 발표됐던 게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었죠. 특별히 이제 심리지수 보시게 되면 71.2로 전달 71.6보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MOM으로 봤을 때는 0.6%가 하락했지만 YOY로는 상당히 높은 22.3%가 상승한 그런 집계의 모습인데요. 사실 이 직전 달이죠. 7월달 71.6을 기록했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상당히 높은 고점이었습니다. 높은 고점은 아니지만 보시면 21년 10월 이후니까 이 정도 무렵 되겠죠. 이 정도 무렵 대비 그러니까 반등을 했던 그런 시점이 결국에는 직전 달, 이 7월달 71.6이었는데 여기서 소폭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8월달 소비자 심리지수고요. 전달에 고점을 찍고 꺾이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현재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21년 10월 이후 고점을 찍고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여전히 저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지표, 소비자 기대지수죠. 67.3으로 좀 현격하게 떨어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직전달 68.3에서 1.5% 정도 낮아졌고요. 다만 현재의 경제 여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된 것이죠. 77.4로 전월보다 약 1%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미시건대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결국에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직전 달이죠. 7월과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고 지금의 위치가 최근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가장 낮았던 이 무렵이죠.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는 22년 6월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대략 한 40% 정도 높아진 수준이고, 다만 아직 역사적인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8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아직 턱없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소비심리 조금 꺾인 부분이 나왔지만 아직은 미비하고 전달과 크게 달라진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것을, 지표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또 소비 심리라는 게 급격하게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비 지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유심히 소매 판매라든지 레드북, 소매 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비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서
요번에 발표된 것은 미시건대 심리지수고요. 이보다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1년 그리고 5년 미시건대는 이렇게 두 개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단기죠.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3.3%로 전달보다 약 0.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 더 우리 장기태 취재에서 중요한 것은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앞자리가 2를 결국에는 찍게 되었고 보시면 2.9에서 3.0, 3.1 이 사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밴드 안에서 가장 낮은 구간에 지금 집계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전달 3.0에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비 심리 지수 관련해서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게 있고, 이번에 이제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게 있죠. 요 소비 지표, 심리 지표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이면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매주 업데이트가 되고요. 오래간만에 한번 또 살펴보는데 연준 사이트로 가셔서 이 데이터로 가신 다음에 이 부분이죠. H41 요거 클릭하시면 연준이 업데이트되는 대차 대조표를 보실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최근이죠. 10일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일단은 연준의 총 자산이 8조 2,580억 달러로 이렇게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뒷단에 나오는 건 이게 부채 항목입니다. 이게 이제 밸런스 시트죠. 대차 대조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산, 부채. 당연히 자본도 있죠. 자본. 보통 주식을 얘기하는데 연준도 주식이 있습니다. 미비하고 적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 주식은 뭐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음모론도 많이 나오곤 하지만 뭐 어찌됐든 보시면 일단은 특별히 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있죠. 예전에 연준 대차 대조표 관련해서 순유동성 관련해서 뭐 S&P 500과 연관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텐데 한마디로 밸런스 시트에서 자산에서 TGA와 역레포를 뺀 순유동성을 놓고 보면 시장이 얼마나 유동성이 공급됐냐 안 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딱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산에서 TGA 레포 빼면 역레포를 빼면 사실 이게 그냥 지급준비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대차대조표죠. 이게 자산이에요. 총 자산이죠.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건 부채와 자본입니다. 아까 순유동성, 순넷을 뽑는다는 게 결국에는 이 자본을 뽑는다는 얘기인데 연준 대차대조표의 자본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부채단에서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건데 뺀 내역 보시면 이 역레포를 뺐고 이 TGA를 뺐죠. 그러니까 부채가 사실 역레포, TGA 그리고 지급준비금입니다. 이 굵직한 게 3개고 이 총 자산에서 이 2개 빼니까 결국에는 이 지급준비금을 갖고 얘기한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예전부터 지급준비금이 곧 유동성이고 이게 늘어나냐 줄어나냐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냐 아니냐 1차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쌓여야 대출에 대한 승수 효과로 결국에는 M2라는 유동성 확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유동성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아까 이렇게 뭐 빼기 더하기 빼기 해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지급준비금을 놓고 보시면 그냥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게 뭐 통화량도 있지만 이건 사실 변하는 수치가 아니거든요. 이게 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대부분 이거 지급준비금, 그다음에 역레포, 그다음에 TGA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요 2개를 빼면 결국 남는 건 지급준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그냥 유동성을 보시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연준의 지금 최근 자산 8조 2,580억 달러였잖아요. 그래프로 보시면 게 추이를 보는 게 더 쉽죠. 8조 2,580억 달러 좀 땡겨서 현재 시점으로만 좀 보면 올랐다가 쭉 떨어졌고 SBB 이후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번 금융 불안에 대한 신호를 줬고 지금은 그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양적 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뭐 더하기 빼기 해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게 유동성이 풀렸냐 안 풀렸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급준비금의 차트입니다. 보시면 쭉 당겨 보시면 쭉 떨어졌죠. 쭉 떨어졌으니까 지급준비금이 계속 줄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뭐 유동성이 풀렸냐 늘어났냐 이거는 글쎄요, 뭐 이렇게 연관성이 있을지 좀 딱히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사실 저는 이 요인보다는 일본은행의 유동성 증가를 더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파란선, 뭐 빨간선, 뭐 패드, 유럽중앙은행 모두 꺾였죠. 계속 줄이고 있는데 일본만 22년 언젠가요?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인가요? 이 간극이 1조 달러 가량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버린 거예요. 뭐 이런 유동성이 위험시장인 주식으로 이렇게 몰려가면서 그런 랠리가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연준의 유동성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뭐 사실 뭐 돈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연준이죠, 자산 돈 푼 게 이게 BTFP 새롭게 풀린 게 1000억 달러 정도죠. 1000억 달러 수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했던 그런 보험성 자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제한인 창구도 뭐 있긴 한데 뭐 미비하고 뭐 다 합산해봤자 뭐 2,600억 달러 수준이죠. 2,600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를 갖고 그렇게 시장 유동성으로 확대됐다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게다가 이 높은 이자율을 갖고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서 승수 효과로 실질적인 유동 공급이 이루어진다?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에 범위는 BOJ의 1조 달러가량 푼 이런 유동성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마저도 지금 많이 꺾였죠. 줄였습니다. 네, 이건 뭐 재할인 창구 관련된 거니까 지금은 많이 BTFP로 넘어왔죠. 많이 없고 BTFP 보시면 급격하게 늘어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소 높아지고 있죠. 근데 사실상 이 기울기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라는 거, BTFP. 이 얘기는 은행들의 금융 불안이 지금 현재 지금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어느 정도 덮어버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서부터는 조금씩 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기 때문에 금융 불안 자체가 이 고작 1000억 달러 이거와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이 부분이죠. 지금 예금보험공사 지급했던 그런 보험 관련된 대출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합쳐봤자 2,600억 달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은행권의 금융 불안을 잠재운 것인데, 글쎄 뭐 그 정도로 지금 금융기관이라든지 중소형 기업들이 건전성이 좋을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가파르게 올린 이 금리 5.5%라는 것을 이게 우습지 않습니다. 이거 상당히 무겁고 통화정책인데 이거 2,500억, 2,600, 700억 달러 수준으로 덮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고요. 네, 다음은 TGA죠. 이렇게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좀 채웠고 좀 줄였고, 재정 지출이 이루어진다 해도 결국 이 TGA 계좌의 흐름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적지 않은 재정 지출이 계속적으로 공급은 되어 왔지만, 이게 결국 더하기 빼기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준비금의 수준과 크게 순유동성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유동성이 연준이 공급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M2를 갖고 유동성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좀 드리면, M2가 좀 마이너스로 많이 줄였죠.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역대 전례 없을 정도로 통화량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결국에는 이 장기 추이를 봐라. 장기 추이선을 쭉 이어보면 아직까지 요만큼의 간극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줄었어도 더 줄어야 된다. 지금 이 추세에 따라서 선을 쭉 이어보면 이만큼은 더 줄어야 아직은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글쎄 이거는 가파르게 늘어났던 코로나 직전에 직접 국민들 계좌에 돈을 뿌리면서 늘어났던 유동성이기 때문에 빠르게 인플레이션으로 적용이 된 거고,
뭐 사실 이를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일입니다만 그걸 결정할 정치인들은 없겠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결국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유발 요인을 통해서 우회로 이거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어렵게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통화의 공급, 이 통화량의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 중요한 것은 줄고 있냐, 늘고 있냐지 이게 얼마나 줄고 또 얼마나 간극이 남았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왔던 돈이 빠져나가냐 또는 받았던 대출이 재연장이 안 되고 또는 재연장 비용이 자본 비용이 높아지냐의 문제지 결국에는 얼마의 정도의 여유가 있고 얼마나 풀린 돈이 그렇게 딱 산술적으로 또 회수돼야 되는 그런 차원의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볼 때 해석하는 그 각도, 뷰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돈 줬을 때와 돈을 다시 걷어갈 때의 사람 심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돈을 줄 때는 당연히 좋아서 이제 반응을 하다가 받아갈 때는 준 만큼 다시 받아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영상 한번 정리를 해보면 PPI 여전히 물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특별히 이제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기대 인플레이션, 특히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줄었죠.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합니다. 그래서 사실 PPI가 발표되고 채권 가격이 조금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금리가 수익률이 높아졌었죠. 그러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이걸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주춤해지는 모습이 좀 나왔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연준의 밸런스 시트 갖고 유동성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관련된 저의 뷰를 한번 말씀드렸고 연준보다는 올해 초는 BOJ의 영향이 더 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연준의 대차 대표는 여전히 긴축 중이고 이는 지급준비금의 추이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다만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는 유가에 대한 부담 저는 좀 유념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를 상쇄할 만한 건 중국 경제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거 이게 어느 정도 상쇄 효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반적인 물가에 대한 기대는 저는 뭐 아직 쉘터라든지 또는 뭐 중고차 가격 등의 영향이 뭐 있기 때문에 물가를 못 잡아서 연준이 실패로 끝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준은 사실 물가보다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더 우려합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늪에 한번 빠지면 이걸 극복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글쎄요 그렇게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와중에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져서 물가를 잡든 뭐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무너지든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물가는 잡힌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과정이 경기 침체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빨리 물가만 잡냐 뭐 요 차이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 특별히 유가가 오르는 것만 아니면 지금 국채 투자에 있어서 상단 밴드가 더 이상 높아질 거다 기대할 만한 요인은 따로 찾기 어려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